SB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 부동산 구입입니다. 이거는 SB에서 봤을 때도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말씀 그대로 본인이 운영하시고 계셨던 비즈니스가 렌트를 하고 계시는데 그 렌트 페이먼트를 내는 것보다는 그 건물을 사서 그거를 렌트 페이먼트 대신에 모게지 페이먼트 하시면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그 리스가 끝나면서 거기서 쫓겨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한 것도 좋고, 좋은 로케이션이면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가지고 자기 건물면 더 오랫동안 비즈니스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페이먼이 계산을 해보시면 그 SB 융자 월 페이먼이 그 렌트를 내시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캐시플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나 장비 구입, 운영자금, 재용자, 그리고 인벤토리 퍼체스. 그러니까 사업차에 뭐 리코스토어다. 그러면 리코스토어에 있는 그 그 인벤토리들을 사는 데 쓰실 수도 있고, 뭐 그로서리다. 그러면 그 그로서리 마켓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 수가 있고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그러니까 요즘 그 많이 프랜차이즈가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고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그 프랜차이즈를 권장을 합니다. 지금 왜냐면은 그 경험이 없는 부분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이 오버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프랜차이즈마다 좀 틀리긴 한데 각자 트레이닝 코스가 있고,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에서 볼 수 있는 proven record, 그러니까는 그 이 프랜차이즈를 새로 창업을 해서 이런 보통 가게들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익스펜스는 얼만큼 나가서 얼만큼 이익이 나왔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새로 생각하시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이 그걸 그대로 따라준다면 저희 은행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이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융자를 해드립니다. SB에서는 그 프랜차이즈 그래서 관리를 아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SB에서 프랜차이즈 관리하는 방법은 그 프랜차이즈 어그리먼트, 그러니까는 그 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대해서도 리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계약서가 그 프랜차이즈 주인한테만 유리한 조건이면은 SB 융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프랜차이즈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지금 이 SB의 융자가 생긴 목적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거지 다른 누구를 위해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가 만약 베네핏을 못 받는다 그러면 SB에는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 많은 그 프랜차이즈가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네 있는 프랜차이즈 어그리먼트를 바꿔서라도 SB의 어플을 받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그 프랜차이즈가 그 운영하시는 분한테 너무 컨트롤을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는 세븐일레븐 아시죠? 그 체인 그 그로스입니다. 그거는 SB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븐일레븐에서 이 물건을 뭐 판다 그럴 때 이걸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팔지 그런 걸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비즈니스 하면서 이 마켓에서는 이거를 5불에도 팔 수 있고 10불에도 팔 수 있고 20불에도 팔 수 있는데 그거를 프랜차이즈가 이거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7불이니까 7불은 팔아라. 이런 컨트롤을 너무 하다 보니까 SB에서는 그거는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그 프랜차이즈는 SB 융자에 엘리지블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 나온 대로 비즈니스를 구입하는데도 SB 융자가 많이 쓰여집니다. 그 비즈니스 융자는 특히 뭐 한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뭐 세탁소 뭐 이런 비즈니스들은 많은 경우에 건물을 끼지 않고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업융자를 하실 경우에는 건물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끼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데 그 단점을 SB 융자로서는 정부 보증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만 구입하실 때는 SB 융자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잠깐 제가 전에 말씀했던 부적합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입. 이건 뭐냐면은 부동산을 사는 이유가 그 비즈니스를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렌트를 놓아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비즈니스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real estate investment 그게 목적인 비즈니스, 즉 쇼핑센터가 쉽게 얘기하는데 쇼핑센터가 있는데 그 10,000 스퀘어핏에 뭐 10 유닛이 있는데 그 10 유닛을 다 남한테 렌트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렌트를 받으셔가지고 그게 사업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SBA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쇼핑센터가 10,000 스퀘어핏인데 본인이 뭐 6,000 스퀘어핏을 쓰시고 뭐 4,000 스퀘어핏을 렌트를 놓으신다. 그러면은 SBA상 그런 본인이 51% 이상 건물을 본인 비즈니스 위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거는 SBA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 사업,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은 되지가 않고요. 불법 투기 및 도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카지노, 뭐 어차피 조지아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그 게스테이션을 보시면은 라러리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라러리도 합법이지만 도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B에서는 그 룰이 있는데요. 그 매출의 3분의 1이 그 라러리 인컴일 경우에는 이게 그 비즈니스가 그 도박장으로 간주가 돼서 융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게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 게스테이션 그 프라이스가 있고 발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조그마한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든지 뉴스 스탠드 그런 거는 만일에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거를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on-profit 종교단체라든지 자선단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나가면 뭐 북스토어인데 크리스천 북스토어. 근데 그 크리스천 북스토어에서 다른 책을 팔면 괜찮아요. 근데 only 크리스천 북만 판다. 그러면 종교에 대한 이게 종교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religion, freedom of religion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종교에 대해서는 SBA가 그거를 관여를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종교에 관련된 거는 쉽지 않고요. 그다음 다단계 산업, 뭐 MU라든지 뭐 이런 다른 다단계 산업인데 그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뭐 그 SBA가 생각했을 때 부적합한 비즈니스는 이제 투기 목적에, 그러니까는 뭐 요즘에 그 뭐 땅을 팔면 기름이 나온다 그래서 근데 기름이 나온다는 확신이 없이 그냥 땅을 팔면 나올 거라 그래서 융자를 받겠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투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지만 후러스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그 SB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이게 그 약간 야한 쪽으로 비즈니스가 컨셉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엘리지블 하지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네.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매할 시에 이제 SBA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몇 퍼센트까지 그 건물의 밸류의 한 몇 퍼센트까지 연을 해주나요?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 융자 금액 저희 은행에서는 5만 불에서 500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사시는데 뭐 10밀리언짜리 건물을 사신다. 그럼 본인 돈이 5밀리언이 들어가시면 저희가 5밀리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가 없으면 만약에 그러니까 개인이 다운페이를 만약에 건물을 할 때 한 20%를 내가 낼 수 있다. 그럼 뭐 은행에서 뭐 80%다 아니면 건물 가격의 50%다 뭐 이렇게 SBA를 해줄 수 있는 그 레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돈이 20%인데 나머지 80%를 파이낸싱을 원하시면 SBA를 신청하시는 거죠. 그거를요. 근데 뭐 본인 돈 20%, 뭐 은행 SBA 50%, 나머지 30%는 뭐 이런 같은 경우도 셀러 노트가 낄 수가 있고요. 근데 관건은 이제 이 다음 장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 담보물 섹션에 있는데요. SBA는 만일에 본인 그 SBA 융자가 쓰일 경우에는 그 융자 쓰인 목적에 본인의 그 리포지션이 first인 걸 원하는 그게 뭐냐면 담보물에 자기네가 1차의 권리가 있다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셀러 노트가 있다 해도 셀러 노트는 SBA 융자에 두 번 그 뒤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컨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SBA 융자 조건이 이제 개인에게 하는 건데요. 그 여기 보신 것 같이 20% 이상의 오너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퍼스널 개런티를 하셔야 됩니다. 퍼스널 개런티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만약에 융자가 잘못될 경우에는 사업체, 그러니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이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는 개런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SB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만 또한 퍼스널 개런티를 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자산에도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본인이 담보를 걸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폼 912라고 해서 이 폼이 뭐냐면 그 전에 범죄 기록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폼에 그 마크를 하는 거는 첫 번째로 본인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이신지 만약 영주권자일 경우는 영주권 넘버를 넣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주소, 그 다음에 경범죄를 걸리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중범죄에 걸리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지금 어떤 그런 뭐 체포된 경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안 들어간 거는 뭐 스피딩을 해가지고 뭐 폴리스가 티켓을 줬다든지 뭐 스피딩 티켓 이런 건 안 걸리고요. 네. 저기 아까 전에 20% 이상 소유권 가지신 분들 퍼스널 개런티를 한다고 그 퍼스널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체랑 그 사업체가 세이프레이션이고 본인은 이제 그 주주인데 그 본인한테까지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가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 그 오너들이 6명, 7명 돼가지고 다 20% 미치다. 네. 그러면 개인들이 아무 책임 안 져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SB에서 그 중에서 한 명이 하든지 아니면 전체가 다 하든지 공평하게 그거는 이제 그 융자 신청하신 분들한테 결정권 드리고 또 은행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뭐 15%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뭐 그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좀 스트롱하다고 보이는 분한테 뭐 2분이나 3분한테 융자 그 개인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혼자서 저희가 봤을 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혼자서 하고 근데 꼭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한 명 이상. 네, 한 명 이상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또 하나의 그 51%의 사업 소유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돼야지만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은행에서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게 또 E2 비자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이 룰을 보시면 알겠지만 E2 비자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SB를 통해서 이 조건 때문에 왜냐하면 51% 이상 가신 분이 그 E2 비자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고 이제 저희가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가능한 방법도 있는데 거의 불가능한 항목을 SB가 해놔서 받지 말라는 소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시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보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때는 그 마이너 쉐어 그러니까는 그 조금 이 퍼센트를 낮추신 분들이 들어온 경우는 20% 미만인 분이 들어온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융자 기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융자 목적이 부동산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건물을 건축하시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재융자를 받으실 때는 최대 25년까지 융자를 해드립니다. 보통 상업융자는 그 텀이 뭐 25년, 뭐 20년, 뭐 보통 그런데 그래도 상환을 해야 되는 기간은 뭐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뭐 7년, 10년, 뭐 큰 은행들은 15년까지 하긴 하는데 다 벌룬 페이먼이 있습니다. 그 벌룬 페이먼이라는 거는 그 월 페이먼은 그 20년이라든지 25년으로 계산이 되지만은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maturity date이 되면 그때 론이 콜이 됩니다. 그럼 뭐냐면 maturity date이 되면은 그때 돈을 다 갚든지 아니면은 재융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SBA는 그 25년 텀 동안 monthly payment을 하시면은 25년 안에 융자를 다 갚습니다. 그래서 벌룬 페이먼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매입이라든지 기계 장비 구입, 즉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 SB 융자를 받으실 때는요 최대 10년까지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는 그 리스 텀, 그러니까는 본인이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계실 때 지금 세탁소에 새로 장비가 필요하셔서 SB 융자를 신청하셨는데 본인 리스가 3년밖에 안 남아 있으면 융자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환을 3년 만에 해야 된다고 하면 페이먼도 높고 은행이 봤을 때는 좀 위험스럽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리스가 충분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리스 텀은 뭐 5년에 5년 옵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 옵션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5년 동안 계약을 하시고 또 재계약을 5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랜드로드하고 계약을 맺는 걸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많이 보는 게 5년에 5년 옵션, 아니면 3년에 뭐 3년 옵션, 이렇게 해가지고 옵션들도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10년으로 받지 않으셔도 옵션만 받아 놓으시면 SBA 융자는 10년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운영자금, 워킹 캐피털도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게 섞여 있을 경우, 그러니까는 뭐 부동산도 사시고 인벤토리도 사시고 뭐 이게 뭐 워킹 캐피털도 필요하고 만약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에버리지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요즘에는 SBA가 최대한 이 텀을 늘려주기 위해서 어떤 방침을 세웠냐면은, 만일에 가장 큰, 그러니까 돈이 융자가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다른 융자가, 그러니까 뭐 인벤토리라든지 워킹 캐피털, 즉 10년짜리 텀밖에 안 되는 항목이 있어도 25년으로 저희가 융자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묶어서. 근데 말씀드린 대로 SBA는 될 수 있으면 스몰 비즈니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다 보니까, 기관이다 보니까 항상 그 스몰 비즈니스를 염려를 하고 했고요. 담보물, 만약에 비즈니스를 이제 세탁소를 사고 파실 때는 그 비즈니스에 UCC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UCC를 잡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잡는 거죠. 만약 건물일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DS, 그러니까 저희가 그 건물에서 담보 설정률을 1순위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희가 융자를 하는 거에 1순위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본인이 기존 비즈니스에 융자가 있는데 SB 융자를 신청하실 때는 그 기존에 있는 융자가 만일에 이런 담보물에 벌써 다 걸어놨다, 린을 걸어놨다, 그럴 경우는 SB 융자를 통해서 그거를 재융자를 받으셔서 폐업을 하시고 융자를 받으셔서 1순위를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융자를 받으시는 목적하고 SBA를 받는 목적하고 틀릴 경우, 그러니까는 틀린데 SBA가 융자하는 거에 1순위를 가질 수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이나 SBA를 봤을 때는요, 항상 담보물의 1순위가 있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거의 모든 케이스에 그걸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 이제 나온 방침인데요. 만일에 이제 저희가 모든 그 비즈니스에 있는 자산이라든지 개인 자산 모든 걸 다 통털어서라도 SBA 룰상 만약 이 론이 풀리 스퀘어가 안 된다, 즉 이게 담보물이 불충분하다고 느꼈을 때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을 요구를 합니다. 생명보험은 그 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기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젊으신 분들은 쌉니다. 그게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 드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비싸져서 이게 좀 저희가 어떨 때는 좀 이제 요구해도 쉽지가 않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건강 이유 때문에 생명보험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SB에서 그걸 하지 말아가 아니고, 은행이 봤을 때 다른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이 생명보험 때문에 융자를 못 할 것 같으면은 왜 생명보험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첨부해 놓으면은 융자를 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한테 그만큼의 그 어라운스를 주는 건데,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틀린데, 저희가 봤을 때도 만약 이분은 정말로 저희가 융자를 해드리고 싶은데 생명보험 때문에 못 받는다면, 근데 생명보험을 못 받는 이유가 뭐 질병이 있으셔서 생명보험이 굉장히 높다든지 말도 안 되게 비싸다든지 아니면 아예 디나이 되신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보통 케이스는 요 근래에 SBA에서 생명보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을 위한 부동산 구입 시에는 소유주가 51%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유의를 하셔야 되고, 만일에 새로의 건물을 건축을 해서 본인이 거기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60%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는 것보다는 약간 더 높은 그 룰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또 더 깊게 들어가면 뭐 5년이라든지 10년 안에 본인이 80%까지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은행에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건축할 시에 그 당시에 60% 이상을 쓸 계획이 있는지 쓰고 있는지를 거기까지만 우선은 저희가 은행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다운 페이먼트, 이게 이제 SBM자를 받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이게 힘든 부분은 그 많은 한인뿐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 캐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먼트 외에 있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 쓰시려면은 특히 SBA 융자에서는 그 스테이먼트에 들어있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간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일이 융자를 클로징을 해야 되는 날짜인데 이틀 전에 10만 불이라는 캐시가 은행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디파짓 저희가 스테이먼트를 받으면은 뜨잖아요. 그 10만 불 디파짓 있었다. 그러면 그 10만 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저희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불확정적인 돈은 쓸 수가 없고요. 이 이유 때문에 많은 SBL론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빌린 돈 그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SB에서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얼라우하는 거는 만약에 본인의 집이 있으신데 본인의 집에서 힐라 그러니까 홈 에퀴티 라인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받으셔가지고 그걸 다운 페이먼트로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그 힐락에 대한 페이먼트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의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소스에서 인컴이 나와서 그 페이먼트를 커버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본인이 다른 잡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지금 엔지니어로서 이제 연봉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인컴이 있고 본인이 세컨 잡으로 지금 세탁소를 와이프랑 같이 하려는데 그 다운 페이먼트는 집에서 뽑아서 쓰시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만일에 이분께서 그 엔지니어링 잡을 관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인컴이 계속 나온다는 것만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그만큼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SB에서 완화가 됐고요. 그 외에 또 저희가 많이 보는 게 특히 이제 한국에서 송금이 와서 그거를 이제 다운페이로 쓰시는 경우. 근데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어카운트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카운트가 본인 이름이고 또 그게 와이어가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본인 어카운트에 디파짓이 되고 그거를 뱅크 시스템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만일에 한국에 있는 어카운트가 본인 이름이 아니고 뭐 형제분이라든지 뭐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형제나 그 부모님이 기프트 레터, 그러니까 이거를 기프트 레터라는 걸 써가지고 본인 뭐 자식이라든지 형제한테 자기가 아무런 권리 없이 이 돈을 준다라는 걸 하시면은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은행에서도 그거는 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콜입니다. 이제 만약 저희가 봤을 때 모든 돈이 다 기프트 머니다. 그러니까 본인 돈이 하나도 없고 다 빌려서.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부모님이 자식한테 돈을 주시는 거는 인정을 어느 정도는 할 텐데, 근데 그게 전부 다다면 그때는 이제 다른 걸 저희가 보고 저희 은행에서 봤을 때 이게 저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시츄에이션인지 보고 이제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송금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SBM자를 받으시려고 하실 때는 은행에 먼저 상담을 한번 하시고 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만일에 저희 은행이 그 중앙일보 3층에 있거든요. 오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이제 돈을 벌써 다 붙여놓고 했는데 이제 은행에 오셨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차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운 페이먼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만일에 이제 곧 융자를 받으실 분이라면 한번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자율, 지금은 이자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라임 레이트 2.75 이거는 지금 최고로 SB에서 은행한테 스몰 비즈니스 융자를 받으신 분한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적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프라임 플러스 2.75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프라임 레이시라는 거는 여기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은 항상 프라임 레이시 공시가 되는데요. 그게 현재 3.25%입니다. 네, 최근 한 5년 동안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프라임 레이시라는 게 경제하고 굉장히 그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지금 현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굉장히 그 다운을 시켜놨기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었고요. 이제 경제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뭐 프라임 레이트이 곧 올라갈 거라는 예측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마켓에서 공시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최고 이자율은 6%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동 이자율이고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every quarter, 그러니까 3개월마다 그 만일에 그 프라임 레이시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6%인데 프라임 레이시 2%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자가 4.75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반대로 많이 올라갔다, 그럼 그만큼 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이 그 전에는 프라임 레이시 좀 높을 때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문제가 없었던 거는 그만큼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 비싼 이자율을 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이자가 낮아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이제 굉장히 그 융자료가 갚는 게 힘들기 때문에 페일리어 레이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지금 한인계은행에서는 다 거의 다 지금 변동 이자 따르고 있고요. 네. 저 2.75 부분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75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고, 그러니까 맥스. 그러니까 저희가 은행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저희 그 은행 그 심사를 했을 때 저희가 적용하는 레이시고요. 저희가 보통은 2.75, 뭐 그 밑에 2.5, 뭐 1.5, 뭐 이렇게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개인의 크레딧, 뭐 담보물, 자본 능력,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판단하고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최고이자율이 지금 현재로서는 2%라고 하셨는데 2.75가 포함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라임 레이트 3.25고요. 그러니까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2.75이기 때문에 3.25 플러스 2.75, 6%. 네. 지금 이제 그 개런티 피로 갈 텐데요. 이게 SBA 융자는 그 SBA가 보증을 대신 서주는 서주기 때문에 이 보증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는 이제 그 융자 금액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가 틀려지는데요. 약 한 3%로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걸 알고 싶으시면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산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좋은 점은 지금 그 미국에서 소액 융자를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융자 금액이 15만 불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 이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는 또 그 군대를 미국에서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미국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걸 또 반으로 지금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테랑은 지금 그 미국도 지금 그런 전쟁에 갔다가 돌아온 이런 분들이 잡을 또 잡지만은 서비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개런티비를 지금 반을 지금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고요. 예전에 2008년, 2009년도 그때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 그때 경제가 정말 다 어려웠을 때 융자를 아무도 안 하고 그럴 때 SB에서 그 스몰 비즈니스 융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런티비를 다 웨이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0%로 피를 전혀 내지 않고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그 SBA 정책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이거는 융자를 받아보신 분들 좀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프리페이 페널티라는 거는 만일에 융자를 5년을 받으셨는데 5년 상환되는 융자 프로그램을 받으셨는데 만약에 본인이 어떻게 돈이 생기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나 담보물을 팔아서 융자를 미리 갚으시게 되면 은행에서는 프리페이 페널티라는 걸 차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실 때 그 사인하실 때 보면은 이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인데 거의 모든 상업 융자에는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SBA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그거는
15년 이상 융자의 경우만 적용이 되고요. 첫 번째는 5%,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1%입니다. 그런 뜻은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년짜리 론,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퍼체스, 워킹 캐피털, 인벤토리 퍼체스 이런 10년짜리 융자를 받으실 때는 프리페이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갚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물을 사실 때 그때 25년 텀일 경우에는 이 15년 여기에 걸려서 처음 3년 동안에는 프리페이 페널티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소액 융자 프로그램인데 이제 융자 금액이 35만 불 미만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SB에서도 지금 그 융자 금액이 원래는 최대 200만 불이었다가 지금 500만 불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은행이라든지 모든 이런 대출 기관들이 좀 큰 단위의 융자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융자 금액이 낮은 거는 조금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SBA에서 이 35만 불 미만의 융자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스몰 융자라는 스몰론이라는 거를 명칭을 붙여서 만큼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SBA에서 허용된 크레딧 점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 무슨 뜻이냐면은 방금 전에 융자 심사는 저희 같은 PFP 랜드의 이제 그 권리였거든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35만 불,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가이드라인이 많이 있는데 SB에서는 지금 그거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몇 가지 항목만 넣으면은 크레딧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점수가 140점 이상이면은 SB에서 봤을 때는 융자를 해도 된다는 거를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저희가 PFP를 낸다고 되니까 SB에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고 안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140점 밑으로 나오신 분도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충분히 은행이 판단했을 때 융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SB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SB에서 다시 한번 2차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SB에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크레딧 점수가 SBA 자체 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정확하게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SB에서 이제 허용하는 거는 만약에 이 점수하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융자 심사 서류를 다 SB를 보내서 직접 SB에서 어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건 SB는 크레딧 점수를 통해서 좀 더 빨리빨리 35만 불 미만에 대한 융자 신청에서는 심사를 빨리 해서 빨리 그 돈을 마켓에 풀어달라는 의미거든요. 단데 뭐 아시다시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가이드라인은 모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점수 외에는 모든 게 다 다른 융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은행에서 진행하는 융자 진행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시면은 이니셜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을 먼저 보고요. 그래서 왜 융자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융자를 받을 그런 자격 조건이 맞춰지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어떤 조건에 융자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레터를 보내드리는데요. 이게 레터 오브 인텐트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융자 금액, 이자율, 그 다음에 텀, 컨디션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이 레터 오브 인텐트는 이게 은행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커미먼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런 조건에 융자를 해드릴 수도 있다는 거지 저희가 꼭 은행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분도 이걸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꼭 받으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걸 받으시는 이유는 이 은행에서 이 융자를 신청했을 때는 이 정도의 이자율과 융자 금액과 이런 컨디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호간에 맞춰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받으신 레터 오브 인텐트가 조건에 마음에 드시면은 그걸 사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디파트, 그러니까는 이제 융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다른 third party, 그러니까 뭐 감정을 한다든지 뭐 저희가 타일을 설치를 한다든지 뭐 이제 오염도사라든지 뭐 회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게 드는 비용을 손님께서 미리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받고요. 그런 이제 저희가 사인드 LOI하고 페이스 디파트를 받았을 경우는 저희가 이제 풀 언더라이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풀 언더라이터는 저희 이제 그 SBA 융자를 담당하게 될 언더라이터가 그 모든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건데요. 다 준비가 끝나면은 은행 자체 내의 그 커미티에서 파이널 어프로벌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클로징 하게 됩니다. 그 언더라인에 들어가는 걸 보시면은 이제 뭐 감정도 있고 타이틀 서치도 있고 매매 계약서 모든 거를 이제 은행에서 다 보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세금 보고서. 세금 보고서 3년치를 개인 거와 사업체 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융자랑 똑같습니다. 저희 SB에서 이제 저희 은행에서 SB 융자를 진행하는데 이제 저희도 그 5C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capacity, 그러니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캐시플로우가 충분해서 돈을 갚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capital, 충분한 자기만의 자본이 있으신지, collateral, 자기 그 담보물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히스토리, 개인 크레딧 히스토리가 괜찮으신지. 저희가 뭐 뱅크럽시 하시는 분도 가능은 하십니다. 근데 다른 조건이 좋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포클로즈라든지 숏셀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한번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다음 캐릭터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융자가 되지 않고요. 말씀대로 융자의 장점은 저희가 상업 융자보다 SBA가 좀 더 융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페이먼이 좀 낮고 또 재융자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상업 융자보다 낮은 다운 페이먼이 가능하시고요. 부동산 담보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 융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SBA 융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고요. 따로 은행에서 차지하는 오리지네이션 피는 없습니다. SBA 가이드라인상 은행에서 오리지널 피를 차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피는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은행에서 융자하는 비즈니스를 좀 나열해봤는데요. 뭐 게스테이션도 있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호텔, 모텔, 병원 건물, 리커 스토어, 식당 여러 종류의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지아에 있는데요. 조지아 외에 저희가 근접해 있는 알라바마, 테네시,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도 활발하게 융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웨스트론, 텍사스, 이스트론, 뉴욕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역 내에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관심 있으면 저희 은행에 연락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행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은행이 지금 네이처와에 대해서 탑50 저희가 6년 넘은 은행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PLP 랜더이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SB 융자 신청이 들어오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거 도움이 되시는 세션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잠깐 저희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SBA 론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게 많고 그 엘리지빌리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좋은 뱅커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돈을 빌리시는 입장에서는 돈을 잘 빌려주는 뱅커가 제일 좋은 뱅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이제 저희는 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하는 게 좋은 본인들은 다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은 하지 않았지만 그 비즈니스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뭐 이런 테크니컬한 걸 계속 이게 뭐 1년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좋은 그 뱅커들하고 그 계속 상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은행 생활이 31년이 됐는데 전에는 이제 그 은행에 와서 빌리시는 분들이 그 뭐 몇 가지 묻질 않아요. 도대체가 난 몇 %까지 꽂으냐, 아까 어떤 분이 그 LTV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몇 프로까지 꽂으냐 이거예요. 그것만 물어봐요. 80%까지 꽂으냐, 60% 꽂으냐, 뭐 이자율이 얼마냐, 딱 두 개만 물어봐요. 그런데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LTV도 중요하고 뭐 이자율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 은행은 기본적으로 파트너잖아요. 많은 경우에 은행 돈이 실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의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은행 그 은행원이나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제가 보면 모든 랜딩이 이제 필요하실 때 풀어가는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 프로덕션 자체도 많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손님들한테 저희들은 손님 말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하지 말라고 뭐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의 돈 100% 다 빌려도 자기 사업을, 남들은 다 그럼 힘든데 빚이 많아서 자기는 100%를 다 빌려도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은행에서 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하고 이제 잘 그 분석해 보시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아까 LTV는 그냥 제가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이제 사실은 그 really depends, 그게 정답인데, 그 지금 실제로 마켓에서는 이제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보통 이제 우리가 컨벤셔널 론을 받으시면은 한 30% 내지는 뭐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대개 해야 나머지를 이제 대개 빌릴 수 있는데 반해서 SBA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SBA에서 보증을 받기 때문에 뭐 75%, 80%, 뭐 85% 그때 이제 경기 상황이나 그 특정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뭐 로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캐시플로우를 생각해서 저희가 하는데, 보통은 하여튼 현재로서는 현재 경기 상황과 경쟁 상황과 뭐 이런 거를 볼 때는 한 75%에서 80%까지는 그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목적이라면은 대개 빌리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냥 부동산이 없고 나는 비즈니스만 사겠다, 뭐 스타트업이 됐건 뭐 있는 비즈니스, 스타트업이 될 때는 또 프로분된 뭐 레코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은행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할 거고, 이제 그 비즈니스의 히스토리컬 셀러 쪽에 어떤 그 히스토리컬 레코드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한 40%, 50% 정도는 자기 돈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은행도 좀 세이프하다게 느끼니까 이제 그 정도의 LTV가 지금 마켓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LTV는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남의 은행은 80% 주는데 우리는 뭐 75%밖에 안 준다 그러면 다 딴 데 갈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 관계나 또 그분의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뭐 여러 가지 기록, 뭐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은 한 25% 정도만 다운하시면 대개 살 수 있는 것 같고, 비즈니스 경우는 뭐 한 40%, 50% 뭐 이 정도가 은행에서 보통 요구하는 그 다운 페이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운이 depends. 그래가지고 은행에 와서 이게 자기 플랜이 자기 스타트업이라도 자기 플랜이 얼마나 이게 내가 여태까지 한 여러 가지 경험, 뭐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고 또 뭐 오너로서 비즈니스 오너로서 한 경험은 아니더라도 뭐 어디서 일을 했고 뭐 여러 가지도 다 경험으로 해결이 되니까, 경험으로 인정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뭐 노은행이 아주 그런 어드바이스를 잘하는 생각하는데, 와서 언제든지 또 해지데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뭐 열심히 하여튼 같이 이렇게 파트너, banker is a partner to the borrower. 그러니까 and we work for the borrower, we work for the buyer. 그러니까 항상 돈 해지데이, 오늘 그 스테브 씨나 레이첼 씨 영암 좀 받아가셔가지고 뭐 만약에 이미디언 니드가
아직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와서 당장 이미지에 니드가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SBA로는 이제 그 특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벤처 캐피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런 마켓에서 그래도 가장 그 스타트업 비즈니스에서 현실적으로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그런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언제든지 뭐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다 뭐 look smart and bright and aggressive. 그러니까 언제든지 don't hesitate to call our SBA department. Thank you. 해서 저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국제 유가 관련된 다소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할 텐데요. 아주 쉽게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한국 이름은 김형진입니다. 예, 영어 이름은 아르터 킴인데, 예, 반갑네요, 진짜. 저는 일단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옥타, 우리 오 회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옥타에 되게 많이 빚을 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 오신 분들 아까 좋은 강연 들으셨는데 이 아틀란타에 사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자리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시고 좋은 네트워킹 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그래서 나중에 저처럼 이 자리에 쓰실 수 있도록 정말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예, 타이틀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조현범 씨가 정하셨어요.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오일 프라이스 워, 예, 그것이 이제 제 타이틀인데 일단 이걸로 하면 되죠. 예, 하기 전에 사실 이 시간이 가장 졸려운 시간이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넌센스 퀴즈거든요. 아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그 여성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의 직업군, 그러니까 the occupation. Yeah, there is a song. Yeah, do you know? Yeah. 뭐 아시는 분 없어요? 내가 캐시로 20불을 드리려고 했더니 모델입니다, 모델.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모델로 하니까. 아직도 클릭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2012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그 오일 리저브 한 건데 의외로 미국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제일 높은 나라는 이제 사우디, 베네수엘라, 캐나다 뭐 이렇게 쭉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여기 있는 캐나다하고 베네수엘라만 빼놓고는 다 이제 그 걸프 쪽에 있는 나라들이고 러시아.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이 제일 많이 컨섬션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고 일본이고 이제 인디아인데 요 세 나라 합친 것보다도 미국이 소비하는 양이 가장 그러니까 더 많죠. 요 세 나라. 그러니까 그렇고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2013년도에는 사우디를 제끼고 제일 많이 생산하는 생산 국가가 됐어요. by 2013. 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차이나, 캐나다, 뭐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그대로 쭉 이제 나와 있고. 자,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면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이제 보시고, 제가 이제 이 차트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지금 이제 3차 프라이스 워,
Third Oil Price War라고 이제 제가 이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보면 첫 번째 오일 프라이스 워는 1974년도에서 1980년도 거의 한 6년 동안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오펙에서 약간 보복성으로 이제 사우디 오펙에서 이제 오일 프라이스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5배를 짧은 시간에 5배를 올렸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20불이었던 지금 current 달러로 $20 per barrel이었던 것이 $100 이상으로 치솟아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오펙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대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 3번의 리세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위너는 그 전쟁의 그 위너는 오펙이고 루저는 보면 이제 뭐 웨스턴 컨트리 그다음에 non oil producing country.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그 심각한 전 세계적인 불경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오일 프라이스 원은 약간 양상이 달라요. 이 첫 번째 오일 프라이스 이후로 값이 치솟게 되니까 그 전에는 생산을 해도 경제성이 없었던 그런 오일들이 생산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영국의 그 북해 유전 있잖아요. 노스시 브렌트 오일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오일 프라이스가 높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컨섬션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불경기가 되고 그러니까 디맨드가 점점 없어지니까 오일 프라이스가 점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구하고 붙었냐면 오펙하고 US하고 브리티시, 미 영국하고 이쪽에서 이제 한패, 상대는 이제 오펙 해서 드디어 붙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사우디가 프라이스를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했던 스트래티지를 바로 사용해갖고 이제 프로덕션을 컷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이 프라이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꾸만 손해가 나는 거예요. 자꾸만 데피시트. 왜냐하면 자기네 레비뉴는 프라이스 타임스 퀀터티인데 프라이스도 떨어지는 데다가 프로덕션을 컷하니까 퀀터티도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는 결국에는 들어오는 레비뉴가 쭉쭉 줄어지니까 나중에는 스트래티지를 바꿔갖고는 더 이제 프로덕션을 확 늘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오일 프라이스가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20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오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1998년도까지 2000년도까지 거의 오일 프라이스가 20불 배럴당 20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오일 넣으면 한 1불씩 했었잖아요. long time ago 진짜로. 진짜 old story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거의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프라이스가 나중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이 프라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가 다시 부활하게 되고 한국 경기도 그렇고 미국 경기도 그렇고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너는 non-oil producing countries, 그 다음에 루저는 오펙하고 그 다음에 oil producing country가 루저인데 가장 그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나라가 소비에트 유니언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이 당시 미국하고 이제 군비 경쟁을 하면서 이제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이제 보게 되면서 왜냐하면 지금도 러시아가 비슷하지만 이 당시 소비에트의 그 많은 그 레비뉴가 오일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일 프라이스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비에트 경제가 무너지면서 나중에는 소비에트이 해체되는 결과를 이제 갖고 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1대1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오펙이 승리했고 두 번째에는 넌 오펙, 그러니까 이제 1대1인데 3차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차 전쟁의 시작도 딱 보면은 2008년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생기면서 오일 프라이스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중에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그랬을 때 사우디가 컷 프로덕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줄이면서 다시 오일 프라이스가 $10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2014년 여름까지 거의 오일 프라이스가 100불이었고 많은 뭐 골만삭스나 많은 데서는 예상하기로 뭐 오일 프라이스가 뭐 150불, 200불까지 간다고 예측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일 프라이스가 곤두박질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걸 미리 알았으면 진짜 대박 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미리 알 수 있었으면. 근데 만약에 오일 프라이스를 꾸준히 우리가 만약에 연구를 해왔으면 이거 프리딕트 할 수 있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두 번째하고 많이 되게 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자, 하이 오일 프라이스는 결국엔 뭐 일렉트릭시티, 그죠, 테슬라 있잖아요. 전기차 개발이든 그러니까 얼터네이브 에너지를 자꾸 이제 개발하고, 왜냐면 워낙 오일 프라이스가 비싸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그 요번에 이유가 이제 셰일 오일이 2008년도에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브렌트 오일이 이제 개발이 됐지만 이 세 번째는 이 셰일 오일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셰일 오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셰일 오일이 미국 경기나 전 세계에 이 파급하는 효과가 엄청나요. 예, 아마 우리는 조지아에 살고 있어서 잘 그거를 실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텍사스나 저쪽 노스다코다, 뭐 펜실베니아, 지금 현재 이 셰일 오일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은 엄청나요. 제가 그 unemployment을 보면 미국의 탑 100 lowest unemployment city 중에서 16개가 텍사스에 있습니다. 아니면 거의 탑 50가 거의 노스다코라, 미드웨스트, 그쪽 콜로라도, 지금 셰일이 개발되고 있는 데는 unemployment이 뭐 진짜, 여기는 조지아는 네, 미국 아틀란타는 정말 뒤에서 한 세 번째예요. 만약에 제 블로그나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만큼 아틀란타는 그 경기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로 가장 회복이 느리고 있는데, 예, 거의 2008년도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에 있어서 그레이트 디프레션 이후로 가장 큰 그레이트 리세션이 온 그 이후로 거의 같은 비슷한 시간에 이 셰일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3차 프라이스 워가 이제 붙게 됐는데, 예,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제 third round에서 오펙하고 US 셰일 프라이스 오일 프로듀서하고 이제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지금 현재 프라이스가 지금 처음에 기억하시겠지만 50불 미만으로 떨어져서 거의 40불대까지 갔다가 지금 50불까지 올라왔다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45불, $45 per barrel. 예. 그래서 historical average oil price가 42불이에요. 예,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가 과연 승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지만 대개 컨센서스는 오펙이 이번에는 승리할 것이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곧 말씀드리고, 만약에 예.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혜택받는 나라가 non-oil produced country인데 그 중에 가장 혜택받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여주겠지만 한국이 가장 그 GDP 대비, 그냥 그 애국의 어마운트 말고 GDP 대비로 한국이 가장 저유가로 인해서 혜택을 얻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저는 사실 오펙하고 셰일 오일 프로듀서스,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베네수엘라가 가장 타격을 받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혹시 여기서 경제학 하신 분 중에서 프리즈너 딜레마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프리즈너 딜레마? 예, 뭐 경제학 하셨던 분들은 프리즈너 딜레마라고 아마 되게 유명한 게임 티어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오펙이 사우디가 12월 달에 그 미팅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이 감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두 가지 초이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딱 보니까 오일 프로듀서가 감산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을 한 건데, 첫 번째 오펙이 이제 reduce production 했을 경우, 그 다음에 share oil produce도 같이 프로덕션 하면 프라이스는 100불에 계속 남을 수 있어요. 둘 다 만약에 감산하면 이 100불에 남을 수 있는데, 오펙이 딱 보니까 얘네들이 감산 안 할 것 같아. 이유는 뭐냐면 쉘 프로듀서들은 돈을 뱅크에서 빌려갖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이자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된 데에서는 돈을 빌려서 개발한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익스펜스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오일 프라이스가 떨어지면서 2015년에 대해서 이 쉘 프로듀서들이 뉴 인베스트먼은 하진 않지만 뉴 인베스트먼은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오일 프라이스 그 웰에서는 계속해서 석유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오펙이 쉘 프로듀서가 컷 프로덕션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너도 안 해 나도 안 해. 그래서 가장 둘 다 좋은 optimal outcome은 둘 다 reduce에서 100불을 유지하는 것이 둘 다한테 베네핏인데, 결국엔 제일 둘 다 안 좋은 월스트 그러면 아웃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프리즈너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범죄자를 데려다가 경찰이 따로따로 띄워놓고는 컴패스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쪽에서는 벌써 컴패스했어. 네가 컴패스를 안 하면 모든 형량은 너가 뒤집어 쓰게 돼 있어.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해갖고는 결국에 컴패스하게끔 하는데, 만약에 끝까지 제가 자기네들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컴패스를 안 하면 둘 다 그러니까 형을 안 받고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에 그 컴패스 할 수밖에 없는 아웃컴, 둘 다 월스업이잖아요. 이게 둘 다 컴패스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 왜냐면 둘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쟤는 절대로 저기 막 컴패스 안 할 거야라는 트러스트가 있으면 자기도 컴패스를 안 할 텐데, 제가 컴패스 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엔 컴패스를 해서 이제 형량을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프리즈너 딜레마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츄에이션이 지금 둘 다 이제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갖고 결국엔 오일 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아비추얼리하게 그냥 그 프라이스를 정한 건데, 그래서 40불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 1946년도서부터 쭉 애뉴얼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이제 차트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20불대 오일 프라이스가 있다가 첫 번째 오일 프라이스에는 20불에서 100불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브렌트 오일이 개발이 되면서 쭉쭉쭉쭉 떨어졌다가 결국에 사우디가 생산량을 확 늘리면서 2000년도까지 2002년이죠. 2000년도까지 98년 이때가 러시아의 그 디폴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오일 프라이스가 상당히 오랫동안 저유가를 유지하다가 이때서부터 이제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중국이나 이제 제3 국가들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유가가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생기고 다시 유가가 떨어졌다가 사우디가 이제 그 생산을 줄이면서 다시 유가가 100불 가까이, 이건 에버리지 프라이스고, 그리고 이제 3차 오일 프라이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월드 오일 서플라이 앤 디맨드 앤 프라이스를 한 차트에 넣었는데, 요게 이제 프라이스,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디맨드인데, 보시면 그 옐로우가 이제 컨섬션이고 이 블루가 이제 서플라이인데, 컨섬션 디맨드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진 부분이 사실 보면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일 프라이스가
근데 조금 이 정도 디맨드가 줄었는데 프라이스 떨어진 걸 보세요.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오일 프라이스는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제 블로그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오일 프라이스는 되게 예측하기 힘들어요. 워낙 변동성이 굉장히 상당히 심한 코마디티입니다. 조금의 그 서플라이 쪽에 샥이 생겨도 오일 프라이스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디맨드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보면 오일 프라이스 체인지를 이제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는데 보면은 그 보통 서플라이 쪽에서 더 변동이 심해요. 디맨드는 그나마 큰 경제적인 충격이 없으면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서플라이는 어떤 뭐 폴리티컬 뭐 어떤 그런 지역적인 리스크가 생기면 막 플럭추에이션이 상당히 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우디하고 US의 이제 그 오일 프로덕션을 이제 비교한 건데 보시다시피 옐로우가 이제 미국이고 이 블루가 이제 그 사우디인데 보면은 한때는 미국이 사우디보다 더 많이 오일을 석유를 생산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은 그 생산량이 쭉쭉쭉 줄어들다가 결국에 이제 셰일이 2008년도에 발견되고는 늘어나는 생산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생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때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사우디가 생산량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우디가 했던 것은 뭐냐면 이거를 스윙 프로듀스라고 해요. 프라이스를 그러니까 가장 마켓 시어가 많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제 프라이스를 컨트롤할 때 자기가 생산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 마켓 파워시 있는 거예요. 그 마켓 파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감산을 하지 않고 결국엔 이 셰어 프로듀스를 다 이제 엘리미네이트, 고사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average oil production cost인데 보시다시피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배럴당 들어가는 코스트가 $27.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까운 시쇼얼. 그 다음에 이거는 셰어는 45불인데 그 차이점이 한 18불 나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생산 비용이 사우디보다 높아서 가격 경쟁력이 없지만 이제 점점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기는 프로핏이 생기면서 다시 리인베스트하고 테크놀로지도 발전이 되면서 이 코스트는 계속해서 쭉쭉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USA 이 전 슬라이드에서요. 보통 사우디에서 이제 쇼핑이 얼마 정도 매도가 되나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어요. 라지스틱 코스트를 지금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글쎄요. 그 배럴당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저는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것을 준비한 이유 중에 사실 하나는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그게 안 돼갖고 제가 저기 막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제가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제일 많이 컨섬션하고 제일 많이 수입을 하던 나라였는데 셰일 오일 프로듀스가 생기면서 완전 역전이 된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 바 차트는 수입이었었거든요. 퍼센트 인포 쭉쭉쭉쭉 떨어지잖아요. 한 60% 한때 그 수입, 그러니까 소비량의 60%였던 그 수입량이 떨어져갖고 지금 3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생산도 많이 늘기 시작하고, 이것도 이제 보면 아까 보여드린 차트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린 건데, 그 임포트가 이제 굉장히 여기 뭐 2008년도서부터 보면 거의
매년 10%씩 그 수입량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우디가 감산하지 않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왜냐면 셰어 프로듀스는 앞으로 사우디 오펙에 있어서 가장 큰 포텐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이 마켓 셰어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셰어이 발견되고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그 매장량이 미국보다 많거든요. 앞으로 이 셰어이 얘기하기로 앞으로 미국이 50년은 쓰고 남을 정도로 아니 100년까지 이제 뭐 에스티메이트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수출 국가로 그렇게 되면 오펙 입장에서는 최고의 커스터머가 이제는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출국 자기네들하고 컴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월요일서부터 지난 월요일서부터 뭘 했죠? QE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일본도 뭘 하고 있어요? 아베노믹스 QE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그 QE를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소위 말해서 가장 그 유럽 같은 경우 quantitative easing QE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디플레이션 위험에다가 소비도 줄고 경제 세계 가장 유럽 미국이 제일 많이 그 석유를 샀던 곳에서 경기도 안 좋지 그래서 디맨드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되게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우디는 이 기회에 다시 마켓 셰어를 자기네들이 그 마켓 파워를 지키기 위해서 감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계산한 건데 만약에 100불에서 값이 60불로 떨어졌을 때 한 40불의 세이빙 per barrel 했을 때 그 국가가 얼마나 도대체 세이빙을 하는지 계산을 한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 33 billion dollars 예. 그리고 이제 보면 한국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고 GDP는 2.3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요즘에 제일 그나마 세계 경기에서 제일 핫한 나라가 두 나라인데 어디 나라인지 아세요? 최소한 여기 오타이오 가신 분들은 이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예? 예, 중국하고 인도인데 예, 인도가 이제 앞으로 뭐 중국을 대체할 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장 핫한 나라가 인도인데 이번 저유가로 인해서 또한 가장 많은 베네핏을 보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산유국가 아니라 수입하는 나라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혜택을 보겠죠. 이 덕분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좀 탄력을 받게 생겼어요, 일본이. 제가 그리고 이제 쭉 나라 있는데 미국은 액수로는 가장 많아요. 거의 한 지금 96 빌리언 달러인데 100 빌리언 달러 정도 되지만 사실 GDP로 보면 0.6%? 예. 그리고 가장 타격받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고유가했을 때 벌어들인 돈이 있어서 버틸 힘이 있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루블라도 지금 폭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시장도 있고 하여튼간 지금 러시아가 올해나 내년에 디폴트 할 수 있는 그런 뭐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 지금 상당한 심각한 이유인데 예. 또 질문이 하나. 예. 지금 뉴스 기사에서는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러시아 뭐 공격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컨스피러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스포크를 해가지고 가격을 내려서 러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프라이스 워로 인해서 결국엔 소비엣이 무너졌으니까
그게 전혀 그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그 아랍의 봄이라고 스프링 인 에럽 해갖고는 많은 독재자들이 물러났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경제적인 원인이에요. 그 당시 이 하이 올 프라이스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파머들이 그전에는 윗을 합했다가 그거를 옥수수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밀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1불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밀값이 그 사람들의 주식은 밀값인데 값이 폭등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unemployment 높지 뭐 모든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폭등하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전까지만 해도 뭐 독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큰 불만이 없는데 왜냐하면 배는 고프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고 기존에 있는 정권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이 붙기 시작해갖고는 그게 번져갖고는 사실 많은 그 아랍에 있는 그 독재자들이 물러난 것처럼 지금 러시아도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푸틴이 고유가로 혜택받은 사람 중이에요. 뭐냐면 98년도에 러시아가 디폴트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는데 푸틴이 이제 정치계에 등장을 하면서 맞물려서 하이 올 프라이스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망가진 러시아 경제가 다시 리커버리 하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그 서포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푸틴이 이제 거기에 자신을 얻어갖고는 요번에 그래갖고 다시 재선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리고 동계올림픽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가갖고 하니까 이제는 예전에 러시아가 아니다. 우리도 이제 너희들 서방이나 미국의 이제 저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힘이 있는 러시아다라고 이제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서방에서나 미국에서 이제 경제제재나 뭐 이런 거 하고 막 했었는데 사실 군사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피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스피러시 티어리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러시아의 기본 모든 그 재정의 50%가 오일로 들어오거든요. 오일 프라이스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래도 텍스 레비뉴가 줄어드니까 그 전에 중산층한테 했던 모든 보조금들을 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웰페어나 이런 보조금들이. 그러면 중산층이나 밑에 부자들 빼놓고 탑 1%, 뭐 탑 10% 말고 나머지 90%는 아니 이제 막 배고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루블이 이제 폭락하게 되면 수입 가격도 올라가고 그럼 물가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은 끊기고 줄어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희들 정치 잘하는 거냐? 불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그게 결과가 뭐 결국에는 이제 정권이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버틴 나라가 있어요. 미국의 이 경제 생션이 들어가면 거의 모든 나라가 폐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권들은 다 무너졌는데 그걸 유일하게 버틴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북한. 와,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한 거야, 진짜로. 북한이 그걸 견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버티고 있고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오히려 90년대 그래갖고는 자생력만 생겨갖고는 정말 대단한 나라가 우리 한민족이에요. 저는 미국에 한번 이렇게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 엄청난 파급 효과이고 정권이 바뀌고 그걸 버텼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이. 참. 네. 네. 어떻게 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참 앞으로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왜냐면 또 사우디 같은 경우는 포텐셜 라이벌이 이란인데 지금 이란이 뭐 하고 있어요? 뉴클리어 지금 그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자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란도 수출해서 오일을 수출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핵무기를 발견하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란이 포텐셜적이고 미국은 이제 이 기회에 러시아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도 상당히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정치적인 것보다 약간 이코노미컬리 이제 지금 어프로치하는 거고 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오일 프라이스의 그 하락의 주된 요인은 처음에는 디맨드가 이제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가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뭐가 가장 큰 이슈예요. 디플레이션. 네. 디플레이션이 가장 앞으로 이게 상당히 장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그러니까 뭐 무역을 하시든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이제 프라이스가 지금 가장 큰 적이 디플레이션인데 그래서 이제 디맨드가 하락하면서 오일 프라이스가 떨어지면서 또 거기다가 오버 서플라이, 셰어 오일 프로덕션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맨드는 줄고 서플라이는 늘면서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가 떨어졌지만 이 오일 프라이스를 또 디터민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달러입니다. 왜냐하면 오일은 사실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달러 인덱스고 옐로우 라인이 블루 라인이 이제 오일 프라이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질 때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그 전까지는 이제 달러의 그 값어치가 쭉쭉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지금은 트윈 데피시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이 트레이딩 데피시트,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계속 보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가격이 이제 서서히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이 이때는 이제 미국 정부가 클린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적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달러가 값어치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무역 적자가 이제 확대되면서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 여기에 이제 딱 보시면 이 포인트가 이번 여름서 같은데 이제 파란 줄이 이제 오일 프라이스가 쭉쭉 떨어지고 달러의 값어치는 이제 다시 상승합니다. 이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왜 달러의 값어치가 다시 상승하고 그 다음에 혹시 미국이 이제 그 페더럴 리저브가 QE를 작년 10월달에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환율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의 경제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아베노믹스를 하고 있으면서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세계 모든 그 돈이 사실은 미국으로 이제 몰려들니까 달러에 대한 디맨드가 높아지면서 달러가 올라가니까 그것도 이제 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이제 잘 보면 달러가 이제 스트렝스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배스를 하셔야 돼요? 오일값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일하고 달러의 그 상관관계는 뭐냐면 substitute asset이에요. 그러니까 substitute asset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substitute asset이 달러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좀 테크놀로지 인터뷰지만 모델링을 한번 제가 모델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링을 했어요. 리그레션 모델을 한번 해갖고 한번 이제 달러 값을 타고 이제 달러 값으로 해갖고 오일 프라이스를 한번 프리딕트를 해봤어요. 프리딕트 해보니까 이제 옐로우 라인이 이제 프리딕트한 모델이 프리딕트한 오일 프라이스고 블루 라인이 리얼 프라이스예요. 그러니까 내 모델이 프리딕트하는 그 값을 보니까 거의 80불에서 20불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현재 80불에서 지금 40불에도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 또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상태로 만약에 오일 프라이스를 프리딕트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약세가 되겠습니까? 네? 달러가 strength 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appreciate 하겠어요? depreciate 하겠어요?
이렇게 달러가 will appreciate or depreciate the value of the dollar. 이제 strength 하나,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그 이유는 이제 유럽이 QE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곧 Federal Reserve가 이자를 올린다 안 올린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동안에 QE 하면서 세계에 다 뿌렸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이제 서서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값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 팔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스탁을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갖고 인벤토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값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 내다 팔라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불이었던 그 프라이스가 45불까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벤토리가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요번에는 이제 쉽게 그 셰어 프로듀서들이 쉽게 그 포기를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스트래티지를 바꿨어요. 그래갖고 기존에 있는 웰은 계속 생산하고 그 다음에 웰을 파되 그 프래킹이라고 이제 거기서 파내는 생산을 하진 않고 웰 자체는 파놓고 있는 거예요. 생산만 이제 거기서 이제 오일을 생산하지만 않을 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웰 자체는 지금 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값이 60불까지 올라가면 그때 가서 이제 생산해갖고 다시 마켓에다 팔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상당히 장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츄에이션을 딱 보면 딱 사우디는 성에서 딱 디펜스 하려고 이제 전쟁하고 있고 셰어 프로듀스는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 서라운드 하면서 어택하는데 참호 파놓고 장기전으로 지금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올해 말에 이제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경기가 회복되면 디맨드가 회복되면은 오일 프라이스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올라가더라도 예전같이 100불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죠. 아마 맥시멈 $80 제 그냥 그 모델이나 추세로나 보면 오일 플러스가 이제 아무리 많이 올라도 뭐 $80 maybe $100 예전 같은 거는 디스카운트. 왜냐면 사우디 그 오일 장관도 자기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100불의 그런 오일 프라이스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 동의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동의를 해요. 이거는 아까 이제 supply, 이거는 이제 import, production,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를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stop. 보면 여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또 하나 이거는 그냥 약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오일 가격하고 또 상관관계가 있는 게 골드 프라이스예요. 그러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면 요즘에 달러 값이 올라가면 오일 프라이스하고 골드 프라이스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체하는 에셋이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가장 그 좋은 인베스트가 사실 골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면 요 관계도 제가 한번 쓸 생각인데 지금 이제 근데 오일이 보면은 골드보다 더 많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요. 그 변동이 골드보다. 골드도 사실 이제 지금 쭉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면 2001년도 그 이후로 보면 골드도 정말 거의 300불에서 1800불까지 언스가 올라왔고, 오일도 20불에서 140불 한대. 뭐 이거 알았으면은 뭐 진짜 좀 부자 됐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를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뭐 하시는 분들은 경제를 유심히 보면 이 트렌드를 알고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Yes.
Yeah, it's okay. So you talked about long-term Uh-huh. fight. That's what kind of the U.S. is doing. Mhm. So why can't they save the shale gas for later, for Mhm. later use? Because it's not a renewable source, right? It's Mhm. a limited supply. Mhm. So why can't they just buy the Gulf countries' lower-priced oil for now, and then kind of balance their prices with kind of saying, oh, we have this oil that we can use too, but their economies are more based on exports of oil, so they have more reason to sell it at this moment, right? So why can't the U.S. just save their oil for now and buy all their oil and then, you know, use whatever they have later on? Okay, there is no. 그러니까 government이 they don't control the oil market. Is it purely USA는 purely control operate by the private sectors. Okay, so USA government doesn't have any, control anything about the supply and demand. It's a pure economic reason that producers produce and they reduce the production.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는 they totally control the oil production.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And also, the companies are starting to cut their spending now. It takes so long. It's such a long-term investment for these private companies too. So now they're starting to cut their spending for future oil production, but it won't affect this, the oil stocks, but it takes a long time for that to play out. Like them cutting spending now in future oil exploration, that will take years to actually lower the U.S. oil supply. So they're starting to take those steps, I think. But Yeah, they cut the investment for the future, the capital investment. 그렇지만 right now they still have to keep producing, as I say, because they borrow the money from the bank and they have expense to pay. And then, as I say, I compare it to the prisoner dilemma에 보면, if you cut the production, you take the loss, because price times quantity is your revenue. I know the price isn't falling 하는데 if you cut the production, your revenue just declines so much. 그러니까는 you take the bigger loss. So that situation compared to the chicken game. 그러니까 그래? 아까 그러면서 이제 they just 그러다가 이제 지금 누군가가 someone you cut the production. 근데 사우디가 볼 때는 they have advantage because they have a lower cost. 그렇잖아요, right? 왜냐면 자기네들이 cost advantage가 있으니까 eventually they know that the share producer들이 they have to cut the production. They know it.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Because they know that they're gonna win this price war. 그렇지만 US share producer는 they're not gonna give up easily. Now 지금 because they know. 왜냐면 back in 1980 그 프라이스가 떨어질 때 텍사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붐하잖아요, right? unemployment도 낮고 진짜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피했던 그 유일한 주가 텍사스고 그 다음에 미국이 경제 리커버리의 거의 50%가 텍사스가 했어요. 근데 80년대에도 휴스턴 정말 한참 엄청난 그 붐이 있어갔는데 아까 그 세컨드 월 때문에 USA oil company they bankrupt. 그래갖고는 휴스턴에 있는 리얼 이스테이트이 막 굉장히 폭락했어요. They experience. So 그거를 한번 텍사스가 경험했기 때문에 oil company they experienced that. So they have a better strategy this time. They experience. 그때는 그걸 때문에. Okay. Anyway,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일 프라이스하고 골드 프라이스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제 여기 없는데 제가 한 가지로 저기 이제 여기서 제가 페이스북 친구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얼마 전에서부터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오일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올릴 거고 오일 프라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뭐 양적 완화에 대해서든지 쿼너티브 이징이든지 그다음에 ECB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한 그 쿼너티브 이징이 과연 석세스를 할 건가, 페어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썼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지금 페더럴 리저브 정말 세계 초관심은 이번에 6월달에 페더럴 리저브가 이자율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올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사라든지 그밖에 이제 미국 제너럴한 경제 상황이나 그다음에 뭐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뭐 나중에 궁금하신 분 있으면 뭐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Any question? Oil price, general economic, anything? It's okay. So any economic question? 뭐 상관없어요. 뭐 Federal Reserve will raise the interest rate in June. Do you think they will? Actually, I got a lot of questions. 요즘에 I become a lot of friends in Korea. They all work in the stock company and banks. They are so into it right now. 언제 Federal Reserve가 과연 6월달에 이자율을 올릴 것이냐 아닐 건지.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초관심사예요 진짜로. In June, it will be very hard for them to raise the interest rate in June. Maybe later this year, because they kept sending the signal to the market that they're going to raise. But the current real sector is not really good. It's not really doing well. Even the unemployment rates improve a lot. You know, if you look at the retail sale declined like minus, negative last 3 months, and more production index also declining. So real sector is like it's not doing really well. So it will be very hard for them to raise interest rate in June. But who knows? What was the reason for the Koreans cutting the interest rate? Didn't Korea just lower the? You're right. What? I'm not familiar with that. What was the reasoning behind that? That wasn't really expected, was it? It was expected, and yes and no, because the Korean economic, the real sector is doing well, but the consumption, actually, they also have deflation fear factor right now because their CPI is declining. So all this world, they have a fear of deflation because once you fall into the deflation, it's very hard to come out. That's one reason that Bank of Korea decided to raise the interest. Lower the interest rate because everybody is doing that. Bank of China, they lowered the interest rate twice in 6 months. ECB, European Central Bank, they're doing quantitative easing. Every month 60 billion euro until the next September in 2016. Everybody is just, increase the money supply, actually printing the money. And also the Japanese government, they're doing Abenomics. So Quantitative they're easing, actually yes. issuing a lot of yen. So Korean companies, we are actually competing against the Japanese companies. So in that reason, that's why Korean government, they just reduce the interest rate just to be in that, the competitive market with Japanese companies.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If you lower the interest rate, then your currency also falls. Yeah, the value of currency depreciates. Yeah, depreciate. So that means you have more price competitiveness. So it's good for export. Yes. Yes. It's very good for export. When you think about it, when your domestic consumption is bad, your domestic economy is bad, only way you can come out of your deflation is to export more. Yes. So I actually read an article on Yahoo News a couple
speech like 2 weeks ago, saying that they're actually running out of space. They're actually producing more than they can consume right now. I think it was like, I forgot the rate, but they're producing more than they can consume. And so they said they're going to cut down production already. When do you think that will actually happen? Are you talking about the oil? Actually, 아직 I think we not. I have to take a look into it. 근데 the capacity of the storage. When I read a newspaper article in Wall Street, you say you read it in Yahoo. I think they reached 70%. So we still have some rooms to store. They said they have some space left, but it's just the amount that they're producing is way more than they can consume. So they said within the next couple of years they're gonna reach. Well, they have to sell it. That means some people, some oil expert, they predict oil price can go down to the $20. Yes, some of the expert they say oil price can go down to the $20 per barrel because of that. Because eventually they have to release that oil into the market. Then once that hit the market, then oil price, And hopefully China and India will prevent that. What do you mean? Like Lower oil prices? No, because there's a bigger demand in India and China, so they will actually I guess. The problem is China도 지금 their economy is declining. They just Yeah, it's not really declining, but it's actually having lower the growth rate, right? So 7%. 7%. Yeah. I mean that's really high. 근데 compared to like they 11 used. or 12% in previous years, yeah, it's really lower. I don't think that China can sustain that growth rate next 2-3 years. Yeah, because they're going to enter the period that their GDP growth will be very low, maybe come down to 4 to 5% or eventually 3% in long run. 그렇지만 지금 current demand, so that's how serious world economic is right now. So answer is lower demand, oversupply, and strong dollar make oil price decline. Okay. 제 8기 지금 아틀란타 차세대 록스쿨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저희 날짜는 아직 7월 10일, 12일 아직 픽스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저희들이 혹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은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회원은 아닌데 네.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네. 만약에 저 세미나를 들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저거요? 상황이- 지금 8기 네. 저거는 회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비회원들이 이제 회원들이 되기 위해서 네. 하는 건데 뭐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요. 경제랑 관련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체력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되게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좀 이게 할 트레이닝이라 광고세고 잘 돼요. 네, 그러면 7기 때 꼭 저희 8기 때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